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김천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는 뇌와 행동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이전 사람들은 뭐 아주 오래됐죠. 뭐 이전이라 해서 바로 뭐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는 음, BC 4,500년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부터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뇌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중에 근년에 근년이라 해서 바로 뭐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라 1800년 19세기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뭐 질문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도 제가 뭐 오늘 내용과 뭐 그리고 이후에 할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또 질문이 하나 생각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간의 지성이 계속 진보 또는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학자들 중에는 또 뭐 꼭 역사학자들만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어, 철학자들 중에는 뭐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란 보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어떤 진리랄까요? 뭐 그런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뭐 시대와 문화에 따라 또 그 동시대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처한 그런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가 다 합세하여,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선천, 후천, 이런 걸 다 합세하여 나름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보편적인 답을 얘기한다라고는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회의스럽죠. 그래서 좀 더 완곡하게 타당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철학자들은 보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한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계속 어떤 박차를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도 소위 이제 철학과 대응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에 있어서도 과학이라는 그러한 방법, 수단을 가지고 관찰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철학적인 즉 보편적 질문하에서의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들이 결국 아주 중차대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하는데, 그러한 철학자들 중에도 어, 인간의 지성은 진보, 발전하지 않았다. 과거 고대 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심장가설 이런 것도 살펴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석기, 구석기라는 그런 시대에 인간의 지성이나 우리의 현재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지성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그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동치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 공간적으로는 그 기나긴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의 측면에서는 뭐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뭐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생각하고 비슷한 거 먹고 있고 하는 그런 것처럼 동시성을 띈다 해서,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뇌와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심장가슬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뭐 우리 흔히 요즘 이렇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벌써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또 이모티콘 이런 또 많이 주고받는데,
그래서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그 좋다라는 표현할 때 어떤 걸 주로 잘 보내죠? 제 생각에는 하트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아한다, 소위 그리고 또 누굴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하트 표시를 하지 뇌를 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심리학 중에 이런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이러한 그중에서도 신경계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 요즘 워낙 뇌에 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누가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누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상응하는 행동은 뇌를 매개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아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겠죠. 음. 자, 뇌만으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전에 했습니다. 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서 뇌가 그런 소위 우리 심적인 경험과 행동을 매개한다, 중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면은 뇌를 보내야지 왜 하트를 보냅니까? 그것이 바로 플라톤의 심장가스라고 무관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벌써 2000하고도 500년 전 그 생각이나 지금 일반인들의 생각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신경심리학이라든지 뇌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물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세계, 또 심리적인 세계에서는 누구 좋아한다, 사랑한다 할 때 뇌를 앞으로도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졌던 그러한 심장가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들은 속에 있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특정한 인간을 이해하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랄까요? 어떤 지성의 한 단편으로서 개념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음 금방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심적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뭉뚱그려서 마음의 내용 또는 뭐 마음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마음하고 마음의 내용은 또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은 기차 바퀴가 철길을 달릴 때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다. 왜 그러한 현상은 뭐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한 그런 마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물리적인 현상에서 추상적인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 이것이 소위 뇌과학이나 뇌와 관련해서 하는 심리학에서 최종적으로 답해보고 싶은 것이고 결국 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답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사이에는 커다란 그 간격이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생각을 일반인들이 쉽게 하고 우리도 부시부시까지 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행동의 원인은 마음이야. 마음을 바꾸면 행동도 바꿔지는 거야.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 때문이야. 그런 생각 때문이야.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참 선하구나. 저 선한 마음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이 저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야. 마음을 선하게 나쁜 마음을 쓰고 마음을 좋게 가지면은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이야.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생각,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논리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소리가 기차 바퀴를 굴려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 원리라 생각하는 것은 기차 바퀴가 굴러가면서 나는 소리, 그 소리가 기차 바퀴를 구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아주 광범위하게 질문을 드렸지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과연 진보 발전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측면에 단편적이지만 이런 측면을 통해서도 한번 회의해 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장에 생각나는 것, 뭐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라도 거기는 뭐 몇 번 안 가본 것 같아요. 바로 석굴암. 석굴암이 그렇게 발견되었어. 그 이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 사람들 뭐 발견할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묻혀 있다가 발견된 것이 일제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그죠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죠. 근데 발견된 이후로 그 석굴암 안에 그 화강 안에 이끼가 자꾸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 이렇게 훼손되어진 현상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고향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기 가 보면은 아주 두꺼운 유리벽으로 2 중, 3중 이렇게 장치하고 제습기를 가동시키고 그 안으로는 입장이 안 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장치를 하고 이끼가 생긴 것은 근년이고 그 이전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죠 거기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죠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같이 접하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끼가 안 꼈나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아니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금 그거 그죠? 신비스러워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서 설명하는 것이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 줬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까는 제 심리학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경험을 얘기를 했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과연 인간의 지성이 진보 발전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요즘 AI 해서 난리법석이고 자율주행차 해서 앞으로 뭐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지만 전혀 겁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겁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을 겁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죠? 과학이 음 좋은 수단이지만 아주 날카롭게 갈려진 칼이 그죠? 뭐 악한 데 쓸 수도 있고 선한 데 쓸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악하다 선하다는 그런 기준 하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잘 갈려진 칼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 손에 잡혀지면은 사람을 뭐 치료하고 살릴 수도 있지만 강도 손에 잡혀지면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좋은 그러한 인식론적 방법 수단이 그죠? 그것이 어떠한 그러한 세계관을 하에서 사용되냐에 따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해야하는 그러한 강도 손에 잡혀진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과학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플라톤 그리고 데카르트 그리고 바울까지 이어지는 목적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죠? 우리가 주체고 다른 대상들은 다 객체라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는 기준 하에서 마구잡이로 주물러 왔던 거예요. 그 폐해가 지금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니 뭐니 해서 황금빛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바람직한 그러한 세계관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더 큰 대가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드린 질문 과연 우리의 지성은 진보 발전하는가 아니를 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왜 이게 하느냐? 이 시간 이후에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신형 심리학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기능국제화 이제 할 차례인데 마쳤죠. 기능국제화 요거는 말 그대로 18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이제 또 이론 가설이라 할 수 있고 견해입니다. 자, 기능 국제화. 이 국제화가 영어로 localization, localization. 즉, 특정한 기능들이 조금 전에 아까 뭐 사랑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심적 경험을 하고, 그런,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될 텐데, 바로 그러한 뭐 심적 기능이 되었던 뭐죠? 뭐 행동상에 나타나는 기능이 되었던 그러한 기능들이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다 이렇게 위치화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뇌 부위를 보면은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부위를 읽겠지만 뭐 이미 배경 지식이 많은 분도 계셔서 뭐 제가 그 부분을 일컬어도 좋겠지만 이제 뭐 처음 시작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 쪽에 있는 뇌는 정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뒤통수 쪽에 있는 뇌는 뭐 우정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그 옆 이 측면에 있는 뇌 부위는 그러니까 뭐 논리라는 것을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뇌와 행동 사이의 기능 국제화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각 심리 기능이 금방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논리다, 정의다, 사랑이다, 뭐 판단이다 이런 것들 이제 심리 기능의 예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런 각 심리 기능이 뇌의 한정된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다, 표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표상이란 말, representation이란 말, 이거 뭐 심리학에서 특히 뭐 뇌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특히 많이 쓰는 말이고 이 말은 철학에서 있어서 인식론에 있어서도 많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representation, 표상한다. 달리하면은 의미한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 자동차라는 이런 언어를 쓰죠. 바로 그 단어마다 개념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이 있죠. 그때 그 단어, 나무는, 나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 대상이 되어지는 그것들을 표상한다. 언어도 하나의 표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tree 하면은 영어인데 표상한다. car 하면은 자동차를 표상한다. 이렇게 되죠. 결국 뇌 안에서 우리가 심적 기능을 표상하는 것. 금방 말씀드렸던 대상을 지각을 하든, 그죠? 그와 관련된 어떤 사고를 하든, 판단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꼬집었을 때 어떤 신체 부위가 아프다든지, 간지럽다든지, 내 몸도 하나의 좀 지각의 대상인데, 어떤 대상을 지각할, 아니면 어떤 소위 생각이라는 그런 사고를 하든, 그와 관련된 것이 뇌에서 표상될 때는 어떻게 표상된다? 익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생리심리학에서 다뤘지만,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로 표상된다는 거. 그런 의미의 표상이에요. representation. 뭐 일반적인 말로 하면 상징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상징됩니까? 결국은 전기 신호, 화학 신호로 상징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나무라는 이름으로 표상하고, 뭐 영어로 하자면 tree가 될 테고, 또 다른 나라 말로 하자면 또 다른 식으로 표상하겠죠. 뭐 한자로 하면은 나무 목자로 이렇게 표상을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자, 각 내부위가 각기 다른 심리 기능에 관여한다는 개념이다. 뭐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국소주의, localization, 이즘이라고요. localization. 그래서 뭐 국소주의가 되었던 기능국제화였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뭐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국소주의, localizationism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국제화나 뭐 국소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중추, 우리 신경중추, 중추 이런 말 많이 쓰죠. 대표적인 예로 쾌락중추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pleasure center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나요? 그런 중추, 즉 센터라는 용어가 바로 이런 개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쾌락중추, 우리 앞으로 그 부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쾌락중추 하면은 보통 그 어컴번스에서 측핵 또는 기대맥 뭐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일컫는데 그런 중추라는 개념이 뭐죠? 바로 쾌락중추 예를 든다면은 금방 일컫는 그 특정 부위가 쾌락 관련된 모든 그 기능 관련된 어떤 표상 또는 심리적 기능은 독점하고 있다,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중추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 읽다 보면은 중추 이런 말 잘 쓰죠. 그런데 이것이 중추라고 썼으면 안 되는 부분에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건 이제 기능 국제에 관한 어떤 그러한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그 책을 저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쾌락중추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쾌락중추라고 쓰지 않아요. 뭐 뒤에서 보게 될 그러한 개념 때문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그 한 부위만으로 쾌락이라는 것을 다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가 다른 부위와 상호 역동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연기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심적 기능을 표상하더라 해서 이제는 센터라 얘기하지 않고 패스웨이 해서 경로라는 말을 써요. 왜 그렇게 쓰는지 이제 뒤에 가서 뇌와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볼 때 이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뭐 이런 국제화, 국소주의적인 뇌와 행동에 관해서 국제화, 국소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단어가 센터라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는 유효해요. 예. 이러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실제로 각 행동에 즉 심적 기능, 행동, 뭐 그죠, 대응되는 말이죠. 어떤 내부들이 관련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이 신경 심리학에 포함된 신경과학의 주된 목적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능 국제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능 국제화, 뇌와 행동에 관한 한 견해인데, 타당하다 이거죠. 타당하다 이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골상학이라는 거예요. 골상학 들어보셨습니까? 마침 이 골상학을 창시한 사람이 갈이라는 사람이에요. Gall. 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라스트 네임이죠. 그래서 골상학은 갈, 골상학은 골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자, 골상학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이 골상학이 그 후대 사람, 하나의 학파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너무 가도 좀 너무 멀리 갔어요. 밑에 보시면 성욕, 소아의 거주성, 우애, 투쟁성, 파괴성, 음식, 비밀성, 획득성, 구조성, 자존성, 자부심, 경계심 해서 35개까지. 마지막엔 비교, 추인 이게 뭐 한자말이면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추론해서 어떤 뭐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35개의 뭐 심적 기능, 달리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이 이 뇌의 각 부위에 어느 부분이 그 부위를 담당하는지, 즉 국소주의 또는 국제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즉 여기 번호 붙여진 이 부위가 이러한 심적 기능을 전담하는,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표상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가도 너무 멀리 간 거죠. 뭐 국소주의 입장에서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래서 골상학은 개인의 두개골을 측정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뇌의 어떠한 부위가, 예를 들어서 성욕과 1번 성욕과 관련된 어떤 뇌 부위가, 그죠? 그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면, 여기서 1번이 있는데, 제가 1번이 목 뒷덜미네요. 목 뒷덜미 거기 1번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부분이 1번이에요. 네, 1번이네요. 그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여기가 1번이에요. 이 부분이 성욕과 관련된 뇌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만약에 개인들마다 이제 다 차이가 있죠. 근데 성욕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이 너무 뭐 다른 사람보다 성욕에 있어서 강하다, 월등하다, 우세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인 뇌가 분명히 부피가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인 뇌가 크다면은 그 뇌를 덮고 있는 이 두개골 뼈도 그 부위가 불룩 튀어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은 여기서 뭐 좀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음, 자부심 보죠. 11번 자부심. 자부심이라는 것은 11번에 해당한다. 여기네요. 지금 오른쪽 뒤통수 약간 윗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부심이 강하거나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자부심이라는 어떤 심적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우세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위와 관련된 뇌가 분명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부피가 클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부위를 덮고 있는 이 두개골도 당연히 불룩 튀어나왔을 것이다.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또 그 예를 들어서 자존성과 관련된 10번 부위 또 바로 옆이네요. 이 자존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취약할 경우에는 그 기능적으로 그것이 미발달되거나 뭐 행동상의 그러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부위는 덜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내부를 덮고 있는 이 두개골 뼈는 이렇게 함몰되어 있을 것이다. 해서 뭐요? 골상학, 뇌 부위와 그와 관련된 기능을 관련 지음에 있어서 그 뇌를 덮고 있는 두개골의 모양을 가지고 바로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근데 가도 너무 심하게 갔죠. 그래서 국제주의, 국세주의, 국소주의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골상학이에요. 개인의 두개골을 측정한 결과 성격, 인지 기능 등을 뭐 뇌와 관련 짓는 것이 골상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극단적인 국소주의, 로컬라이제이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이즘을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할 얘기가 바로 이제 언어인데, 골이
지금 여러분 뭐 브로카라는 사람이 브로카 영역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는 벌써 개론 시간에도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브로카가 그죠? 언어의 국제화, 언어의 국소주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자기의 환자를 통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나중에 돌아가신다는데 그 뇌를 부검해서 그 뇌 특정 부위와 언어 기능 사이의 어떤 관계를 발견하기 이전에 바로 골상학의 창시자 달이 바로 이 브로카가 발견한 그 영역, 브로카 영역과 관련된 언어의 국제화를 이런 거론했었어요. 이분은 이제 브로카처럼 좀 더 이렇게 실증적인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벌써 밝혀낸 거죠. 가설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이제 브로카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이러한 국제화 또는 국소주의적 입장에서의 그러한 골상학이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전혀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이 그런 언어의 국제에 대한 얘기는 바로 골상학이 가도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가을도 멀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을이 언어의 국제화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브로카가 그 언어의 국제화, 언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소주의. 아까 앞서 봤듯이 이러한 35개의 이러한 어떤 심적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표상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보시면 신경과학에서 이러한 국제화, 기능 국제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밝혀냈고 이것이 신경과학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했는데 그러한 예 중에 지금 첫 번째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언어의 국제와 관련해서 브로카 영역, 베르니키 영역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자, 브로카라는 음, 의사이자 학자가 발견한 영역이고 베르니케는 또한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또 학자이자 의사 이분이 발견한 부위예요.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산출에 관련된다라고 얘기지는데 이 부분이 브로카 영역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브로카즈 에어리아, 브로카 이름을 땄으니까 대문자로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써서 브로카즈 에어리아,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언어의 산출에 관여한다.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 베르니케 영역. 자, 그래서 베르니케스 에어리아에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그걸 부르는데 이 부분은 언어의 이해와 관련된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척수입니다. 척수. 예. 우리 뇌가 이렇게 있고 손해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 우리 앞으로 또 뭐 그 부분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약간 불룩한 교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연수 우리가 숨꼬리가 얘기한 까지 이까지가 이제 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것이 뭐 한 가슴 좀 아래까지 내려와요. 이것이 엉덩이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척수의 길이가 뭐 한 40cm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 목덜미, 예, 목덜미 아이고 두야 하고 뒷목 잡지 않습니까? 이 뒷목을 잡는 부분만 하더라도 벌써 손의 이 아랫부분이에요. 예,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경추 목경자 써서 경추 있는 부분. 경추에 있는 부분의 척수는 경수라 하겠죠.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경수라 하는데 경추는 뼈를 얘기하고 경수는 이제 목덜미에 있는 척수 부분을 얘기를 해요. 뭐 척수 중에 상위 부분 되겠죠. 바로 이제 경수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척수 끝나는 데까지 한 40cm 되어지는데 바로 지금 이 척수 부분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행어로 자른 거예요. 잘라서 지금 보여주는데 지금 이것이 뼈가 될 테고 척추 뼈가 되는 거죠. 척추뼈가 될 테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돌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등 쪽이에요. 이거 다 충격으로부터 이 신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박이 하나, 둘 그리고 요 표면에 지금 여기서는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피아메타 해서 이렇게 척수에 딱 달라붙는 이런 막들이 있어요. 그거는 레크노이드 멤브레인에서 이거는 그 거미줄처럼 생긴 막이다라고 하는데 왜 거미줄처럼 생겼는지 이 그림상으로는 그것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그렇게 부르고요. 듀라메타에서 이거는 질긴 딱딱한 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요세 가지 요 막들 요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뇌척수의 극이 요 척수와 이 막들 틈 사이를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중간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해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관들이 있겠죠. 그 안쪽으로도 뇌척수액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인 거예요. 즉 이쪽이 복부 쪽이고 이쪽이 배가 있는 쪽이고 이 부분이 등이 있는 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걸 횡으로 절단하면은 안쪽은 좀 더 이렇게 짙은 형태의 이렇게 나비 날개 모양의 이러한 짙은 부분이 보여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 근데 이 그림은 이걸 한 바퀴 이렇게 뱅 돌려가지고 지금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이에요. 근데 이 짙은 부분 여기가 바로 신경세포 또는 뭐 영어 그대로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세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세포체가 있고 그게 돌기들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데 이것들은 꼭 나무 가지처럼 무성하게 뻗어 있다 해서 가지돌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돌기 중에서 가장 긴 돌기가 있는데 이거는 동아줄처럼 생겼다 해서 축삭이라고 해요. 얘들도 끝에 가서 이렇게 가지를 쳐요. 그래서 또 다음 세포의 이러한 가지돌기하고 신호를 넘겨주면 이 세포가 그 신호를 받아서 또 이렇게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돌기, 가지돌기 또는 수상돌기, 나무 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수상돌기 이렇게 다 불러요. 그리고 이건 세포체. 그리고 이거는 동아줄처럼 생겼다 해서 축삭 또는 축색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짙은 부분들은 바로 이 세포체 가지돌기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축색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오르락 내리락 뇌 쪽으로 뇌에서 척수 쪽으로 또는 이 척수 안에서도 서로 뭐 들락 날락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이 축삭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게 옅게 나타난 부분 이 부분들이 바로 축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 축삭들이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짙고 여기는 옅게 보이냐 하면은 축삭은 우리가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신경계에는 신경세포 말고 교세포 또는 아교세포라고 해서 글리아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교세포가 이렇게 축삭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고 있어요. 이 말고 있는 것을 이거를 마리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리집이 있으면 이 축삭이 신호 전달을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하게 돼요. 근데 이 마리집을 만들고 있는 이 교세포가 마리집을 만드는 이 교세포가 이것이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희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희고 이런 마리집이 없는 세포체와 가지돌기, 수상돌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짙은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 회백질이라고 해요. 그레이 네, 메터, 그레이 메터. 네. 회색, 회색을 띠는 부분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부분을 백질 해서 화이트 매터, 화이트 이 T가 하나 더 빠진 겁니다. 화이트 매터 이렇게 불러요. 자, 뭐
신경 해부학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파란색은 물론 뭐 척수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있지 않겠죠. 근데 여기 가만색, 빨간색, 파란색 가만 보시면 파란색이 이 뒷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고, 그죠?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여기는 파란색이 섞여져 있지 않죠. 이 부분은 빨간색이 섞여져 있지 않죠. 여기는 서로 이렇게 좀 섞여져 있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내척수기 흐르는 요 부분, 내척수기 안으로 흐른다 했죠. 요 흐르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등 쪽, 뒤쪽은 파란색, 앞쪽, 배 쪽은 빨간색들이 많이 포진해요. 즉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은 감각신경들이,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 앞쪽은 운동신경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부학에서는, 그죠? 운동과 관련된 신경은 빨간색으로, 감각과 관련된 신경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약속이 있어요.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전통적인 약속이 있는데 바로 등 쪽은 감각, 이 배 쪽은 운동, 이 주로 관여하는 부위들이에요. 바로 여기 보시면 바로 우리 그 척수 신경,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척수 신경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 척수 신경들이 바로 목부터 시작해서, 그죠? 팔, 그리고 가슴, 그리고 물론 복부 안의 내부 장기들, 그리고 몸통, 그리고 저 발, 다리, 그 발끝까지 쭉 이런 신경들이 각 부위에서 이제 쭉 분포되어서 결국 각 부위의 감각도 받아들이고 각 부위의 운동도 출력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각 부위의 감각을 받아들인 것은 이렇게 와서는 어디? 가지를 쳐서 어디? 이렇게.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이게 뒤쪽이죠. 또 헷갈렸는데 이게 배 쪽이고 이게 등 쪽이니까, 그죠? 감각은 이렇게 뒷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척수에서 일어난 반사라면은 그대로 여기서 한번 시냅스에서, 시냅스가 뭔지 또 얘기하기엔 시간이, 시냅스는 아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에, 그죠? 이 세포가 다음 세포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세포, 신경세포의 축삭의 끝부분하고 그 다음 세포의 그 가지돌기 사이에 이렇게 신호를 옮겨주는 요 사이, 요 간격을, 요 부위를 시냅스라 그래요. 시냅스.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척수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시냅스에서 이렇게 운동, 앞쪽으로 운동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위에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들도 상대적으로 반을 나눴을 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앞쪽은, 그죠? 운동, 즉 배 있는 쪽, 뒤쪽은 대체적으로 감각, 등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척수신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부위도 이 척수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의 감각은 이렇게 들어가서는 여기에 배 쪽이라 했으니까 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신호가 뇌까지도 올라가고 또는 뇌에서 처리된 정보가 척수로 쭉 내려와서는, 그죠? 예, 앞쪽을 통해서, 즉 배 쪽에 있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 부위에 다시 이렇게 움직임과 관련된 신호를 주고 이런 식으로 분포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그래서 전운, 후감, 전운, 후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전이 이제 배 있는 쪽에는 운동이고, 등 있는 쪽은 감각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앞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있어요. 뇌 보다시피 이제 주름이 많이 있고 있다는 건 또 익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주름들이 있죠. 이렇게 아주 깊은 주름.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름이 우리가 배웠던 뇌실 가까이까지 파인 주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보다 얕은 주름은 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구가 다른 주름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깊어요. 그런데 이 구가
중심구라고 불리는데 이 중심구 앞부분은 전두엽이 되고 중심구 뒷부분 이 부분은 두정엽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뒤통수라 해서 후두엽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옆이라 해서 척두엽이 돼요. 그래서 중심구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뚜렷한 랜드마크 표시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아까 척수에서 그죠? 딱 반을 나눴을 때 앞쪽은 운동이고 뒤쪽은 감각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척수에서도 그렇게 반을 나눴을 때 앞쪽은 운동이고 뒤쪽은 감각인 것처럼 여기서도 중심구를 기준으로 중심구 앞쪽은 출력이 해당해요. 그래서 운동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죠? 바로 이 부위가 여기도 그려놨다시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써놨다시피 좀 지우겠습니다. 써놨다시피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에서 1차 운동 피지라 해서 바로 이 뇌에서 처리된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가 이 뇌, 즉 여기서 이제 대뇌 피질이 될 텐데 대뇌 피질을 출발해서 결국 우리의 몸에다가 움직임, 즉 근육을 수축시키는 명령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해서 1차 운동 피지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앞쪽은 뭔가 출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1차 운동 피질 더 앞쪽은 그래서 또 부근은 이 1차 운동 피질을 도와주는 그러한 영역들, 또 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더 앞쪽은 전두엽이라 하는데 이 부위는 소위 우리가 사고한다, 판단한다, 추론한다 해서 소위 정신적인 기능,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가장 상위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 여기지는데 이것도 결국 그죠? 다 이 뇌로 입력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종합되어서 출력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옆에는 이 기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죠? 다른 동물들의 뇌보다 우리 뇌가 상대적으로 좁은 두개골 안에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인 전략이 생겼다, 뭐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다른 동물들의 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전두엽이 있고 척두엽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요? 네발 동물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있으면 발이 이렇게 달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직립보행을 하니까 이 뇌와 이 척수가 꺾여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인 상태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부분은 사실 이 다른 동물의 뇌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연장성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동물에게 있어서도 이 중심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동물의 중심구는 이쯤 있는 거죠. 그 중심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은 우리의 경우에 이 부분이 될 텐데 이 앞쪽은 뇌에서 처리한 것들이 출력되어지는 부분이고 중심구를 기준해서 뒤쪽 부분, 즉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입력되어지는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라는데 1차 시각 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시각 피질. 바로 이 부분이 시각 정보가 도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는 안 써놨지만 1차 체감각이라 해서 신체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1차 체감각 피질. 그리고 여기 빗금친 부분, 이 부분, 여기 글씨가 있네요. 프라이머 오디토리 코텍스에서 이거는 1차 청각 피질이요. 체감각, 시각, 청각, 그 위에도 뭐 후각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 뭐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들이 이 경우에는 귀를 통해서, 이 부분은 눈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신체, 그죠? 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들이 여기서 처리된 다음에 그 정보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 행동하는 것이 적응적이고 바람직하냐, 소위 우리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바람직하냐라는 계획과 판단을 내려서 아까 1차 운동 표질에 명령을 주면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브로카 영역, 언어의 국제화, 즉 뇌와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국소주의적 입장이 골상학처럼 그렇진 않지만 개념 자체가 무효한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언어의 경우에 그렇다고 언어의 산출과 관련된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언어의 이해와 관련된 베르키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브로카 영역은 여기에 위치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여기에 위치한다. 자, 근데 언어의 이해는 뭐죠? 결국 우리가 듣거나 구어, 보거나 하는 것이죠. 즉 시각 혹은 청각과 관련되죠. 즉 감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은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지 않아요. 바로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문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나라마다 글자가 다르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명인 거죠. 하나의 산물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이라면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언어 기능은 자연어, 구어예요.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글자를 읽거나 쓰지는 못하지만 말은 하죠.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그죠? 뭐 말 잘하시는데 그죠? 쓰거나 읽지 못하는 문맹이 있죠. 바로 뭐요? 글자를 쓰거나 읽는 문어는 결국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죠? 문명의 어떤 산물이고 선천적으로 인간이란 종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면은 당연히 갖고 있는 자연 언어, 구어는 선천적인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구어는 뭐요? 바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죠? 귀로 듣고 하게 되죠. 즉 청각과 관련되니까 바로 베르니케 영역은 어디 감각 중에서 바로 1차 청각 피질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구어가 들려지면은 이것이 1차 청각 피질로 가서 이것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각한 것, 그동안의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기억이란 이름으로 뇌에 다 표상되어 있다가 들어오는 이 정보를 그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것을 다 해석하는 것.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은 바로 1차 청각 피질 접해서 중심부 뒤쪽에 위치하는 거.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찾으려면 금방 제가 뒤에 이 그림, 이거 왜 얘기했죠? 바로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바로 뇌에서도 중심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금방 말씀드린 구어와 문어 사이의 차이 그리고 구어의 경우에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그렇게 우리 어떤 그런 청각적인 신호로 표상되어져서 이해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은 베르니케 영역은 이제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베르니케형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이렇게 뻗어나간 데 있죠. 바로 이 여기 보이는 이 길, 자,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arcuate fasciculus에서 궁상속이라 불러요. 궁상속. 이 궁자가 활궁자예요. 활 모양의 예, 활, 활, 활 모양의 이 속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고 좀 전에 그림 그린 뉴런 신경세포의 축삭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발을 한자말로 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활 모양으로 이루어진 축삭들이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에 있는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축삭을 이쪽으로 많이 뻗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그 신호를 여기다 보내주면 여기 있는 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요. 바로 받게 되는 부분이 뭐? 브로카 영역, 언어의 산출에 해당하는 산출. 생산하는 부분. 아까 중심구를 기준으로 앞쪽은 뭐라 그랬죠? 출력, 그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바로 언어에 있어서 브로카 영역도 중심구 뒤쪽이 아니라
바로 출력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다? 바로 1차 운동 피질 바로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있는 요 인접한 부분, 브로카 영역에 있는 요 인접한 부위, 요 부위에 1차 운동 피질 중에 요 부위에 바로 우리의 입과 혀와 이 목,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그 횡격막, 이런 부분들이 소리를 내는 부분이 해당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몸 부위에 해당하는 운동 신호를 표상하는 세포들이, 즉 신경세포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운동 부위로 향해서 여기 있는 세포들이 축삭을 통해서 그 다음 세포를 이게 또 시냅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 부위로 운동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근육 움직임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들이 지금 1차 운동 피질을 굳이 표시하고 빗껍질 치고, 그리고 1차 청각 피질을 표시하고 빗껍질 치고 한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1차 청각 피질로, 그것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이 공상속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주면은 브로카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언어를 산출할 수 있게끔, 이때는 최종적으로 어떤 근육 움직임을 만드는 신호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연언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구어를 형성한 다음에 그 신호를 1차 운동 피질로 보내주면은 결국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위들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런 신호를 여기에 있는 그 각 부위의 그런 움직임을 표상해내는 세포들이 쭉 전기 신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각 부위로 신호를 보내주면은 그 부위의 근육 움직임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 지금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 바로 국소주의 기능 국제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어, 오징어 문어가 아니라 문어, 그죠? 글자로 된 것을 보고 읽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눈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바로 눈을 통해서 들어간 정보가, 그래서 1차 시각 피질로 가는 거예요. 1차 시각 피질. 그래서 이 그림에서 1차 시각을 보여요. 1차 시각 피질로 가면은 이 정보가 또 좀 더 복잡하게 처리된 다음에 이리로 가요. 이 부위가 뭐냐면은 앵귤라 자이러스라는 데 있어요. 각회라고 불러요. 각회. 이 앵귤라가 앵글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각회라 불러요. 이 부분이 뭔가 각이 지게 보였나 보죠. 이런 신경해부학자들 눈에는.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 각회란 부분이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봤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앵귤라가 앵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회라 부르는데, 이 부위에서, 즉 시각을 통해서 본 언어, 즉 문어의 경우에 결국 시각으로 들은 이미지일 텐데, 그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청각부호로 전환이 되어져요. 각회에서 처리된 것이 이렇게 청각부호로 전환이 되어져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아까 구호 같은 경우에는 귀를 통해서 1차 청각 피질로 들어간 다음에 베르니케 열을 가면은, 그죠? 곧장 청각 신호니까 언어 이해로 곧장 전환이 되어지는데, 지금 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것이 각회를 통해서 청각부호로 전환이 된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르니케 영역이 그것을 후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상된 신호와 같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공상속을 통해서 또 브로카 영역으로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어느 산출이라 했지만, 이 산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말이 되게끔 구성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결국 소리를 내는 그러한 각 부위를 표상하는
그런 부위로 신호를 주면은 그 부위에서 전기 신호를 최종적으로 바로 소리를 내는 데 해당하는 이 근육을 수축하게끔 그런 신호를 보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언어의 국제와 관련해서 이해에서부터 산출, 최종적으로 입이나 혀나 그리고 성대 그리고 이 가슴, 횡격막의 움직임까지 해서 귀로 들어간 것 또는 눈으로 본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나중에 출력되는지 쭉 다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뇌가 어느 쪽 뇌죠? 어, 뭐 익히 뇌가 이렇게 두 쪽으로 호두처럼 생겼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아실 텐데 이 뇌가 지금 이게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니까 이게 왼쪽 뇌란 말이에요. 바로 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언어의 산출과 언어 이해에 관련된 이 영역은 왼쪽 뇌에만 있어요. 즉 뇌가 전체적으로 공처럼 생긴 있으니까 구라고 얘기하고 왼쪽에 있으니까 좌 그리고 구를 반 나눈 것이니까 좌반구. 그래서 그죠? 좌반구, 우반구로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좌반구의 위치예요. 물론 뒤에 가서 예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겠어. 예외가 있다는 얘기할 텐데 이거는 주로 거의 대부분 좌반구의 위치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자를 할 수 있죠. 뭐 뇌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도 아니고 왼쪽에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거시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죠? 언어 기능과 관련된 분야. 근데 언어 기능 중에서도 언어 이해는 베르니케가 발견한 베르니케 영역에 이름 붙인 바로 이 부위 그리고 언어의 산출과 관련된 브로카 영역에서는 브로카라는 사람이 이름 붙인 이 부위 이렇게 국제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뒷페이지에 이런 척수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베르니케 언어 이해, 브로카 언어의 산출만 하시면 이런 표시 없더라도 뇌만 보시면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언어 이해하고 이게 물음표를 해놨어. 근데 브로카 영역이 예. 자, 브로카 영역이 망고지면은 실어증이 생겨요. 뒤에 이제 실어증을 볼 텐데 베르니케 영역이 망고지더라도 실어증이 생겨요. 그럼 베르니케 영역이 망고지면 베르니케 실어증이라 부르고 브로카 영역이 망고지면 브로카 실어증이라 부르는데 베르니케 영역이 망고지면은 언어 이해는 못하겠죠. 하지만 언어의 산출과 관련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브로카 영역이 망고지면은 즉 브로카 실어증이 안 돼. 이 경우에는 언어의 산출은 못하고 언어 이해는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지금 고표를 많이 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 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은 브로카 실증이 생겨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베르니케 실증이 생겨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될 때 나타나는 베르니케 실증은 언어 이해를 못하겠죠. 브로카 영역이 망가져서 생기는 브로카 실증은 언어의 산출을 못하겠죠. 즉, 하나의 말이 되게끔 뭔가 구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 그런데 브로카 영역이 망가졌을 경우에도 언어 이해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 아까 이 브로카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삭을 뻗어서 여기다가 신호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가는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신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 코, 입을 통해서 또는 신체를 통해서 뇌로 다 이렇게 신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력되죠. 아까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시각 피질로 가고 후두엽에 있는 그리고 청각 피질 같은 경우에는 청각 같은 경우에는 척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로 가고 그죠? 체감각 같은 경우에는 두정엽에 있는 1차 체감각 피질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계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눈, 코, 입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갈 텐데 이것이 다음 세포로 신호 전달, 즉, 자, 예를 들어서 1차 시각피에서 어떤 신경세포가 지금 제가 가지돌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세포체가 있고 그 축삭을 뻗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그럼 이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또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이렇게 전달해 줄 테고 그죠? 아까 지금 문어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1차 시각피를 통해서 여기 신호 전달 받은 세포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신호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때 단계마다 그죠? 그 다음 세포가 다시금 피드백하는 즉 거꾸로 이 신호를 받은 부위 세포들이 다시금 피드백하는 이러한 연결들도 많아요. 오히려 눈, 코, 입을 통해서 말초 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상위 내부위로 점점 정보 처리가 상위로 올라가는 신호보다 각 단계마다 그 이전 단계로 피드백하는 그러한 신경 경로가 훨씬 더 많아요. 뇌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이라는 것을 가능해 주게 하는 그러한 해부학적인 그러한 연결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베르케 영역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1차 운동 피질을 통해서 우리 말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호도 내보긴 하지만 이 브로카 영역에서 다시 베르니케 영역 쪽으로 다시 신호를 주는 그러한 연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브로카 영역이 망고지면은 여기에 베르니케 영역이 브로카 영역으로부터 받던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언어 이해가 정상인처럼 안 되어져서 브로카 영역이 망고졌을 때도 언어 이해에 있어서 즉 브로카 시드증이 되겠죠.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위가 망가졌을 때 시르증이 생기는데 시르증 안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다. 브로카 시르증, 베르니케 시르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요 연결하는 부분, 아까 궁상속이라는데 이 부분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때는 전도성 시르증이라고 그래요. 전도성. 이 전도가 뭐였죠? 전기 신호가 전도한다. 뭐 우리 전도체, 부전도체 이런 거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덕션 어페이지아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도성 실어증이라 불러요. 이 부분이 망가졌을 때. 그리고 만약에 브로카 영역도 망가지고 벨리키트 영역도 망가지면은 이거를 전실어증, 전체라는 의미로 전실어증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 번역상의 차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자는 이제 한자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겠죠. 전실어증. 그래서 이거 글로벌, 네, 글로벌 어페이지아라고 불러요. 실어증은 어페이지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실어증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실어증에는 브로카 형이 망가진 브로카 실어증, 베네케 형이 망가진 베네케 실어증,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궁상속이 망가진 전도성 실어증, 아니면 베르니케 브로카 다 망가진 전실어증, 글로벌 어페이지아 전실어증 이렇게 있고 그 위에도 또 뭐 한두 가지 더 실어증의 종류가 있어.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생각이야. 자, 그럼 먼저 실어증과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뭐 가소성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그건 2회 가서 이제 뭐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그 달린다, 춤춘다 이러한 단어를 보면은 그것이 뭐꼭그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이런 1차 운동 피질 부위들이 거의 넘어가는군요. 1차 운동 피질 부위들이 뭐 활성화되면서 어떤 언어이에 도움을 준다. 그 얘기는 우리 신경심리학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신경심리학에서 그건 뭐 잘 다루는 게 드문데 거울 뉴런이라고 공감이나 모방에 관련된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이제 위치하는 부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보시면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같이 다뤘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추가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게 보시다 보면은 non-fluent aphasia와 fluent aphasia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동영상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케 실증 관련된 것을 이제 동영상도 보고 또 뭐 사례집에 나오는 그런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non-fluent aphasia, 즉 플루언트가 뭐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의미죠. 즉
난플루언트, 플루언트하지 못하다. 즉 눌변 실어, 어눌한 실어증, 즉 눌변 실어증에 해당하는 것이 브로카 실어증이고, 그다음 이제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즉 물 흐르듯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하는 실어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르니케 실어증, 즉 달변 실어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 내용, 그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각각, 그죠?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달변 실어증은 베르니케 실어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난플루언트 어페이지아, 즉 눌변 실어증은 브로카 실어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자, 이번 시간 제가 이 언어의 국제와 관련해서 언어의 국제를 얘기한 것은 바로 기능 국소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골성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갔지만 그 개념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서 신경해부학 얘기를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면서 뭐 아주 기초적인 신경세포 구조와 그리고 뭐 시냅스가 무엇이다 이런 것도 복습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할애됐고요. 그리고 초반에 한 15분 정도 제가 할애해서 그 인간의 지성의 진보 발전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기능국소주의와 관련해서 결국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 뭐 철학적인 의미를 용어로 하자면은 실존적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 실존적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기능국소주의 개념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언어 말고도 이렇게 국제화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때 가보면은 바로 제가 아까 10여 분 동안 할애해서 얘기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과연 진보했느냐 발전했느냐와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능 국제화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바로 브로카 실증, 베르케 실증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